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언론고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언론고시의 초심자를 위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언론사 입사시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기자가 한번 돼볼까 고민하시는 단계인 분들, 언론사 입사시험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려면 좋을 만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기자가 되려면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방과 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한번 콘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언론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언론고시가 뭐냐면요, 언론고시는 말 그대로 언론사 입사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고시라는 단어가 붙느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것처럼 고위 공무원 시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워낙 언론사 채용의 문이 좁고 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자가 되는 과정을 언론고시라고 좀 은어처럼 부른 거죠. 언론사 입사 시험이 고시급 난이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8, 90년대 그리고 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문이든 방송이든 매체의 수가 적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지금과 다르게 어느 정도 정보를 독식할 수 있었어요. 기자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컸단 말이죠. 그만큼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고시급 난이도라고 불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매체 수도 늘어나고 기자의 영향력이 떨어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솔직히 고시급 난이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력 매체와 마이너 매체의 또 입사 난이도는 좀 다릅니다. 여전히 KBS, MBC, SBS, 조선중앙동아 이런 유력한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중소 언론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름을 못 들어본 경제지, 또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쉬워요. 당장 오늘 면접 보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하는 매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매체는 한 대기업급 입사 난이도라고 보고요. 마이너 매체 입사는 솔직히 중소기업 입사 난이도라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제가 입사했던 연도에 한 400명 정도가 지원해서 서류 합격자가 180명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4명이었으니까 한 100대 1, 90대 1 요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메이저 매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더 치열하겠죠. 자, 그렇다면 언론사는 사람을 어떻게 뽑는가?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보통 언론사의 채용 프로세스는요, 서류 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최종 면접 요 정도 과정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인턴십이나 실무평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곳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보통 요 정도입니다. 이 채용 과정을 하나씩 좀 뜯어서 보면은, 먼저 서류 전형은 말 그대로 서류로 합부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자기소개서, 스펙, 학벌, 자격증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기시험은 업무와 관련된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기자는 대중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와 그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시사, 상식, 최근 이슈에 대한 논술 요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은 면접인데요. 1차 면접은 부장급이랑 국장급이 들어와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은 임원급, 대표이사급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데요. 제가 경험한 언론사 면접은 대부분 다대 다 면접이었어요. 3대3, 4대4 요 정도로 면접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쟁률은요, 1차 면접에서는 한 10대 1 정도 경쟁률이었고요. 최종 면접에 올라간 사람들은 보통 3대 1이나 많이 뽑으면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이 채용 프로세스를 조금 자세하게 뜯어서 이 전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정량 스펙을 갖추는 게 솔직히 중요해요.
이건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요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너희 회사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가, 요거를 잘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 자소서를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쓸 거 아니야. 그 테마가 회사의 가치관, 언론사로서의 가치관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가, 요게 중요합니다. 반말이랑 존댓말 중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존댓말로 쓰세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위에 링크로 적어 드릴 텐데 합격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량 스펙인데, 사실 이 스펙은 고고익선입니다. 학벌도 좋은 게 좋고요. 또 뭐 토익도 높은 게 좋고 다양하게 언어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자격증도 많으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 모든 기업에 해당할 거예요. 언론사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사 같은 경우는 뭐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떨어뜨려야 될 사람을 붙인다거나 토익 점수가 기대치보다 낮아서 붙일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정량적 스펙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언론사에서의 서류 평가는 부장급들이 하거든요. 내가 부장들한테 한 번씩 물어본 결과 자기소개서를 가장 많이 본대요. 우리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는지,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언론사들에 지원했는데 그 중에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정량 스펙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은 기준선은 넘겨야지. 입사 지원 자격에 토익 800점 이상만 지원 가능, 뭐 요렇게 기준선을 정해놓는 매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에 이력서를 내보고 싶다면 기준선에 해당하는 점수, 보통 800점 정도거든요. 요 정도의 스펙은 아무래도 갖추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적 부담을 좀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스펙들 중에서 많이들 준비하시는 게 바로 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언론사에서 요구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언론사가 KBS랑 경향신문 정도인데 두 곳 모두 좀 인기가 있는 언론사니까 해당 매체에 관심이 있다, 나는 KBS에 반드시 한 번은 지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토익과 함께 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급수를 갖추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이 스펙을 갖추는 것도 좀 좋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뭐 중어, 일어, 아랍어, 영어만큼 흔하지 않은 언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뭐 이공계 쪽 개발자라거나 회계사, 공인중개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나만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는 충분히 서류 합격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이력을 이제 스펙에 넣어주실 때는요, 그 스펙을 자기소개서에서 잘 풀어줘야 돼. 얘가 기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거야? 나중에 대기업으로 도망갈 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특이한 스펙을 갖고 있다면 그 스펙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기자가 될 것인가를 자기소개서에서 잘 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예민한 부분인데 학벌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더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학벌과 언론사 입사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대기업의 인사팀 직원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류들을 보면은 진짜 상식 이하의 지원자들이 많다는 거야. 이력서의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이 사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증명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셀카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 단체 사진 이렇게 찍은 거에서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잘라내고 그냥 얼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넣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대.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증명사진 정도는 좀 깔끔하게 머리도 넘기고 뭐 넥타이 매고 좀 정장 자켓 입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증명사진 하나 정도 찍어 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필기시험입니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언론사의 필기시험은요, 시사상식과 논술로 나뉘는데요. 시사상식 같은 경우는 매체마다 조금 다른데 객관식이랑 단답식이랑 약수령이 있어요. 객관식은 다들 아실 거고, 단답식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 현재 국무총리 이름은
단답식 시사상식 문제고요. 약수령 같은 경우는 뭐 한 3-4줄 정도로 약수라는 건데, 가령 말매의 눈물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말매의 눈물이 언제 어떤 사건에서 비롯이 됐고 그로 인한 영향력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약수를 해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해요. 당장 이번 달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는 매체들도 있고요. 몇 년 전 이슈를 꺼내와서 뭐 물어보는 매체들도 있어요. 전부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렵다. 반타작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사상식 책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시사상식 책은 비추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솔직히 시사상식은 필기시험에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완전히 통째로 비워놓지 않는 한 합격과 불합격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시사상식보다는 논술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데, 시사상식과 논술 두 가지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은 기사를 많이 읽는 것이에요. 이거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뭐 정치 이슈, 사회 이슈, 법조 이슈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야. 그런 것들을 잘 기입을 해서 나만의 단어집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씩 외워주는 거지. 그게 시사상식 공부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몇 년 전 이슈, 이미 지나간 이슈들은 신문 기사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맞추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 시사상식 문제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반타작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보러 가셔서 이 시사상식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빈칸으로 놔두면 안 돼. 뻘소리라도 그냥 적어 놓으세요. 틀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무 단어라도 써놓은 사람들은 1점이라도 배점을 해서 주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논술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최근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혀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정치계 이슈일 수도 있고요, 법조계 이슈일 수도 있고, 언론계 이슈일 수도 있어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논술 시험 시간은요 1시간 정도가 주어지고요, 1200자에서 1500자 정도입니다. 빠르게 머릿속에서 개요짜고 1시간 동안 후다다닥 글쓰기를 하면은 보통 1200자에서 1500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논술 시험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후속적인 영향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은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상식을 공부할 때도 기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린 거예요. 이 기사는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후속 영향, 기자의 시각, 전문가 의견 등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9.13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해. 만약 시사상식 책에서는 이런 게 나오겠죠. 9.13 대책이 담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보통 한 3-4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시사상식에서는 제시를 하겠지. 근데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9.13 대책이 담고 있는 내용도 나오지만 어떤 작용을 낳을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그리고 향후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전망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거든. 이 시사상식과 논술을 한 번에 잡고 싶으면 기사를 많이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논술 같은 경우는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아무리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1500자 글쓰기를 해보지 않으면 글을 정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거랑 쓰는 것은 달라. 제가 예전에 처음 언론사 입사시험을 봤을 때요, 그때 나온 문제가 금수저와 흑수저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는 거였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원에서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현대의 흑수저, 금수저 같은 사회적인 계급과 되게 맥이 닿는 부분이었어. 그래서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그 피에르 부르디에와 금수저, 흑수저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면서 막 설명을 해줬어. 나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금수저, 흑수저에 대한 글을 써보지 않았으니까 정작 1시간 동안 글을 쓰라고 했을 때 결국 종이만 몇 번 바꿨다가 그냥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결국 제출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연히 떨어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잡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써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얼개를 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색도 막 해보고 신문 사설도 따라 써보고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글감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거기서 모르는 것들은 기입해가지고 시사상식으로 따로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1200자에서 1500자 글쓰기를 해보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반나절, 그리고 2시간, 1시간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글을 주기적으로 써보면서 1200자 글쓰기, 1500자 글쓰기에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나의 주장을 완벽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본인만의 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편, 일주일에 2편 이 정도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슈에 대한 시각도 가지시고 어떤 매체별로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진보 매체에서는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제 매체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가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할수록 내가 연습했던 글감이 실제 언론사 입사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스터디 그룹을 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스터디 그룹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내 글감이나 내 아이디어를 도둑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언론인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남의 글감을 도둑질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분야가 있거든. 근데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꾸려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도 하고 나의 논리성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한 시각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 다음에는 면접인데요. 솔직히 면접은 예전에 콘텐츠에서 한번 찍은 적도 있고요. 좀 사람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너무 변수가 많아. 그래서 면접은 이번 콘텐츠에서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언론고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필기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공부에 대한 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